오늘은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라는 책의 저자이신 서준식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자님 소개를 잠깐 드리면 2020년 1월까지 40조 원에 육박하는 운용자산을 책임지셨던 분이고요.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의 국내 운용부문 총괄 부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그러니까 실전 우리 그냥 단순한 이론을 이야기하시는 저자님이 아니시라 정말 펀드 매니저의 역할서부터 아주 현장에서 아주 많은 실전 경험을 하신 그리고 성공을 하신 그런 분을 모셨기 때문에 기대가 더 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좀 많은 것을 투자와 관련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뜻밖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투자자의 어떤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책들 제목을 보면. 네네. 근데 투자자로서 인문학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왜 인문학이 투자를 하는 데서 필요한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투자를 잘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고 통계도 잘해야 되고 깊은 경제학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많은 투자 대가들이 너희들 계산은 좀 그만하고 생각을 좀 해라.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를 주식 투자로 성공한 케인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유럽 주식 시장의 신으로 네네. 불리는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워렌 버핏도 그렇게 나는 더하기 빼기만 하고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수학이나 통계 이런 쪽에 너무 많은 지식은 오히려 금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풍부한 인문학 지식, 많은 것들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자에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친구 찰리 뭔가하고 같은 주총에 나와서 담화하는 걸, 대화하는 걸 보면 너무 인문학 지식이 해박하잖아요. 그리고 케인즈 같은 경우도 버지니아 울프하고 굉장히 절친일 정도로 인문학의 깊이가 있었고 글재주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극이나 음악에 그렇게 사려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철학을 전공하고요. 미술사를 전공하고 그리고 한때는 피아니스트를 꿈을 꾼 그런 분이었지만은 오히려 투자에 그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통찰력을 가지고 투자하면서 그렇게 성공을 한 그런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체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애플 창립자 스티브 잡스도 전공은 철학을 했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창립자 성함이 저커버그. 네, 그분도 심리학 전공을 하고 결국 기업으로 성공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맨날 주식 차트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래프 그려가면서 이게 심리가 뭐가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저도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치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의 본질과 그리고 현상이 있습니다. 본질이 사실은 투자 대상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면,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은 대상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고 가격을 어떤 수학이나 통계로 그렇게 분석을 해서 투자하는 방식은 사물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물의 현상만을 쫓아서 다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투자 대상의 본질, 투자 대상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깊지는 않지만은 다양한 인문학적 그런 소양을 가지고 통찰을 하면 자기가 투자하는 대상의 가치를, 본질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기도 하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자, 내가 인문학의 어떤 소양을 키워야 돼.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인문학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많은 그 투자 대가들이 책벌레로 유명합니다. 아, 책을 많이 봐야 된다. 책을 역시 많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책을 많이 보면서 그냥 책만 보고 단순히 그 지식을 외우거나 그냥 습득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책을 통해서 정말 그 안에서도 그 책 안에서도 그 저자가 얘기하는 그 본질 를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그거를 정리해내고 요약해내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이라는 거는 종류가 어떤 책이 그렇게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모든 책이 그렇습니다. 아, 모든 책. 예, 모든 책이 그렇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도자기에 관련된 도자기의 역사와 도자기 회사들 그런 책을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투자를 할 때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투자를 할 때 자기를 알고 그리고 투자 대상을 알면 백전백성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는 투자자, 나는 도대체 어떤 투자자인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심리학 쪽, 그게 심리학이 경제학에서는 행동경제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 쪽의 책들, 아니면 철학 관련된 책들, 그런 것들이 그런 데 도움을 많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대상에 대한 그런 식견을 높여주는 거는 아무래도 역사, 그리고 역사 중에서도 경제사 같은 그런 것들이 좋은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아니면 예술 분야에 대한 책들도 저는 투자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그 보통 말씀하시는 게 그 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종류의 책들이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네. 뭔가 투자자로서 성공하려면 투자와 관련된 네. 책을 읽고 정말 네. 차트에 대한 책을 읽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네. 역사 책을 읽고 예술에 대한 이거 심리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투자하는데 네. 투자자로 내가 그 성공적인 투자자로 성장하는데 네.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거든요. 네. 사실 그 인문학 그리고 그 인문학을 통한 그 풍부한 상식은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걸 해서 손해볼 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음으로 해서는 투자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많은 그 투자 대가들의 사례를 보고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거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 주식 시장의 역사, 그리고 그 주식의 시스템, 그런 거를 제대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냥 인문학적 수준에서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환율 투자를 할 때 환율 그러면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부터 그 환율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율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때까지 움직여 왔고, 그리고 그런 환율의 움직임이 각 나라의 흥망성쇠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알고 있는 분들은 환율에 대한 환율 투자에 대해서 훨씬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그래프상 이렇게 올라갔고 네. 지금 뉴스가 나왔으니까 네. 이럴 거고 네. 현상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가격에 대해서만 자꾸 네, 집중하게 되죠. 그렇게 가격이 되죠.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네, 그것만 관심이 경기가 있죠.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환율은 보다 더 깊은 그 오래 전부터의 역사 이런 거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그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아예 그 네.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렇죠. 상황에 대한 예. 예. 그냥 현상을 쫓아가는 것보다 네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 좀 이해가 되네요. 저자님께서 뭐 부사장님이시지만 오늘은 저자님으로 오셨으니까 네. 저자님께서 그 이렇게 인문학적인 어떤 그 책이라든가 이런 게 직접적으로 투자에 큰 도움이 됐던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시면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시죠. 글쎄요. 그 아까 말씀드린 환율 얘기를 조금 하자면 네. 지금도 상당히 지금
어렵죠. 예. 지금 환율이 어디로 갈지. 그렇죠. 뭐 예. 옛날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튈 거냐, 예. 뭐 별의별 걱정 많죠.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그 역사나 그동안에 그동안 지내왔던 그런 일들을 쭉 살펴보면 훨씬 편하게 환율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단 환율, 저희 나라가 어떻게 보면 수출로 먹고 살아온 그렇죠. 나라라고 모두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렇고요. 근데 저희가 최초로 수출로 그 무역 수지 흑자를 본 때가 사실은 1985년이에요. 아, 그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수출 얘기를 했지만은 무역 수지 적자를 계속 보아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198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프라자 합의가 있었죠. 네. 예, 일본이 워낙 싼 엔화 가치를 가지고 싼 엔화 가격을 선두에 이용해서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 국력을 키워갖고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미국 프라자 호텔에서 협의를 했죠. 그때부터 일본 엔화 뭐 그때 독일 마르크화도 같은 경로를 겪었지만은 엔화 가격이 거의 2배에 가깝게 그렇게 폭등을 했고요. 네. 그때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일본은 사실 계속 경기 침체를. 예, 경기 침체를 계속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한국은 85년도에 일본이 경쟁력이 환율 때문에 경쟁력이 급격히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반짝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맛보게 됩니다. 맛보게 되고 85년, 86년, 87년 무역수지 흑자를 가지게 되지만은 다시 한 3년 뒤에는 일본이 또 경쟁력을 회복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무역수지 흑자를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욕심이 생깁니다. 아, 우리도 돈을 벌 수가 있구나.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과잉 투자를 하게 돼요. 자동차 산업, 기아 자동차도 투자하게 되고 한보철강도 철강 산업에 투자하게 되고 대우 같은 회사도 많은 또 우리도 앞으로 수출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그때 이후부터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투자했던 것이 나중에 일본이 다시 그 환율 체제가 조금 엔화 강세 체제가 조금 스무드해지고요. 그때를 기회로 다시 그 기업들이 경쟁력을 찾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경쟁력이 급격히 낮아졌죠. 그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얼마였나 하면 1달러당 600원, 700원 수준이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부분 동남아시아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환율 그 제도가 페그제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페그제는 고정 환율제였어요. 그래서 그 환율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 가격이 비싸게 수출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팔리게 되고 수출이 다시 적자로 무역수지 적자로 계속 흘러가니까 외화 보유고가 부족해지고요. 그 결국은 급기야 IMF 사태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수순을 겪게 되죠. IMF 사태는 우리한테 많은 아픔을 줬습니다. 많은 아픔을 줬지만은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실제로 수출 국가가 되거든요. 실제로 IMF 이후에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은 1,000원 이상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 1,000원 이상의 환율에서는 그만큼 우리나라 제품이 이제 싸진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빠짐없이 무역 수지 흑자를 계속 맞게 되는 거죠. 계속 외화 보유가 증가하고 흑자를 맞게 되죠. 그래서 그런 나라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그 수출 국가의 흥망성쇠는 환율과 굉장히 관련도가 높습니다.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한번 왔었잖아요. 그렇죠. 2008년도. 네,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저는 감히 이번 이 위기는 우리나라한테는 엄청난 기회다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 말을 했었고요.
그 말을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가 환율이었습니다. 환율이 급등했거든요. 환율이 급등하고 1,200원, 1,400원, 1,600원까지 그 원달러 확률이 상승했는데 그런 환율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마디로 뭐 물반 고기반의 상황이 온 거죠. 이익이 엄청났겠네요. 엄청나죠. 그때 이전에 현대자동차와 그때 금융위기 이후의 현대자동차의 위상은 아마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 금융위기 이후 현대자동차가 결국 탑5 안으로 예, 그 이익이 많이 난 걸로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다는. 그때 많은 이익을 가져오게 된 거죠. 많은 이익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 환율이 조금 안정되긴 했지만은 계속 1,200원 내외 수준에서 그렇게 움직여 왔던 게 계속 도움이 됐죠. 오히려 그때는 도요타가 엄청 그 위험에 빠지기도 한 네.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엔화가 엄청 엔고였죠. 엔화가 강하고 우리나라 환율은 약한 상황에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남대문 시장이나 그 명동에 가면 전부 일본 사람들 관광객들이 와서 야스이 데스네 이러면서 예, 물건들 막 사고 화장품 사서 가고 우리나라의 환율이 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의 가격이 그만큼 싸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싼 곳으로 돈들이 흘려 들어온 거죠. 그렇게 흘러 들어오면서 그뿐만 아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환율이 엔고 그리고 원화 그 상황에서 일본의 마지막 반도체 회사가 아마 문을 닫았을 거예요. 더 이상 못 견디고 문을 닫고 그때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세계 반도체 시장은 독과점 거의 형식으로 그렇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도 그때 그 환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럼 환율을 어떻게 접근해요? 그래 이런 환율의 역사,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깊게 공부하자면 옛날 브레튼 우주 체제부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 중에 우리나라의 그 환율 역사를 잠깐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이해하고 있다면 만약 지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환율 시스템이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지금 우리나라 환율 시스템이다 보고 있어요. 세계의 위기가 오면 환율이 어떻게 되죠? 급등하죠. 올라가죠. 예.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드는 물건들의 가격이 싸지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알게 모르게 계속 수출이 늘어나게 되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로 돈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형성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상이 되면 아마 외화 보유고도 계속 증가하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어느 정도 수출이 계속 유지되고 하는 거고 그 말은 이 1,200원 이상의 환율을 아주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환율은 1,200원 이상으로 뭐 1,250원 아마 뭐 한 1,300원까지도 일시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지는 못할 겁니다. 다시 돈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환율이 추스러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해를 하고 있다면, 네.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네. 이제 이렇게 어려운 요새 시장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엄청나게 달러가 우리 원화가 올라갈 거야, 네. 뭐 급등할 거야, 네. 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네. 진짜 올라갔다 해도 오래 버틸 수 없는 구조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게 되니까 네. 불안감이 좀 덜하고 네. 오히려 그 짧은 그 순간을 이용해서 어떤 투자에 도움이 되는 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평소에 저희들이 투자를 할 때 너무 원화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큰 위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외화 투자도 그래서 평소 한 10%에서 30%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같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확률이 그렇게 상승해서 달러 가격이 많이 올라가 준다면 오히려 가지고 있던 외화 비중을 줄여주는 예,
이익을 실현하면서 그러니까 줄여주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일본이 항상 엔화의 그 강세가 유지되는 게 그런 논리라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 일본은 아주 비극적이죠. 우리나라의 환 시스템은 우리가 아직도 세계에서 이머징 마켓, 금융 쪽에서는요. 네. 금융 쪽에서는 이머징 마켓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환율이 약해지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가 일본은 반대예요. 반대로 세계 경제가 안 좋을 때 엔화가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더 힘들어지고요. 예,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오랫동안 지금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침체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환율 시스템에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아마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서 좀 그렇게 무마해주는 것들이 있다면 일본은 아마 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이 됐을 때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의 그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고 수출을 통해서. 사실은 최근에 모든 나라들이 또 금리를 내리고 이런 것도 알게 모르게,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이렇게 낮아진 것들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예, 금리를 낮춰서 자국으로 돈이 안 들어오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국의 환율을 싸게 하려고, 유럽이든 미국이든 싸야 자기네 수출을 잘하니까. 자기 쪽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싼 곳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니까, 수출을 잘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억지로 힘들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위기야 하면서. 위기야하면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뭐 맞습니다. 수입하는 쪽이라든가. 근데 주로 많이 걱정하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까봐.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까봐를 보통 걱정하지 않나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그 이제 손해를 보니까 이게 올라가면 자산의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니까 달러 대비 다 팔아버리고 탈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진짜 주가도 폭락하고 뭐 채권 시장도 뭐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위기론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좀 자산가들이 달러를 모은 시기가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하지만 그런 시기 동안 외화 보유고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0원 수준에서 지금 달러가 계속 움직여 왔잖아요. 이 정도는 상당히 우리한테는 경쟁력 있는 달러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외화 보유고는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사상 최고치를 몇 달 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좀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이유는 우리가 달러 보유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달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뭐 브라질 화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외화 자산들이 있죠. 그런 외화 자산들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조금 지금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 외화 보유고를 유지하고 있고요. 뭐 세계 10대권 안에는 충분히 계속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나라의 경쟁력은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함부로 다 팔고 나가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상황. 우리 외환위기. 외환 위기 때 있었지만 그때는 사실 우리가 체력이 약했죠. 그때는 약했었죠. 그런데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는 2008년도 우리나라 체력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그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하는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이 그때 11위였어요. 11위는 미국, 일본 뭐 웬만큼 선진국 아주 탄탄한 나라 제외하고는 거의 최고의 국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외환 위기가 왔었는데 셀코리아 현상이 일어났었죠. 주식도 팔고 난리가 났지만은 결국은 그 돈이 다시 다 돌아왔어요. 결국은 거기에도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죠. 오히려 그렇게 셀코리아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막 자금을 뺏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는 막 돈을 그냥 끌고 모아요. 끌고 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안정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거 지금도 예. 한때 그 11위까지 갔던 그 국가의 경쟁력이 지금 26위까지 갔다가 최근에 다시 지금 13위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 정도 우리나라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이 인정받고 있는 나라고요. 이 정도의 나라는 충분히 그런 정도의 외화 유출은 방어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득이 되는 덕이다. 오아시스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네.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불안해가지고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네. 불안감에 휩싸여 살 텐데 네네.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면은 요 기회를 활용한 어떤 투자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적극적으로. 네, 뭐 제가 이게 뭐 100% 정답이고 무조건 이렇게 갈 거다라는 그런 뭐 장담은 좀 하기가 어렵겠지만은 저는 제 스스로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서 계속 성공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이렇게 40조 원의 운용 자산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셨다는 거는 그만큼의 어떤 성공 실적과 그런 노하우가 있으시다는 거를 이제 인정받은 거라고 봐야겠죠. 네, 제가 채권 투자 전문가였는데요. 그 채권 전문가도 상당히 제가 오랫동안 그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이런 역발상 투자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가치 투자로 접근을 해서 꽤 성공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성공을 하셨지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다 실패를 하거든요. 투자를 통해서. 이 돈을 잃는 이 사람들의 심리가 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여기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어떤 건가요, 문제가? 심리가 돈을 잃는 사람들의. 사실 제가 이제 이 책보다도 훨씬 전부터 책에 여러 가지 가치 투자 관련되는 채권형 주식에 관련되는 그런 책을 써왔는데요. 네. 항상 그 책의 첫머리를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사람의 마음은 돈을 잃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투자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들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저도 사실은 사회 초년생일 때 주식 투자를 하다가 그때 외환위기 때 엄청난 그 실패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기고만장했어요. 똑똑하다. 나는 머리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학교도 좋은데 나왔어. 그리고 그 당시로는 뭐 좀 그렇게 많지 않은 뭐 MBA까지도 하고 왔어. 그리고 꽤 큰 기관 투자가 주식 전문가로 그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은 다 정권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막 수많은 정보가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고만장하면서 주식으로 돈을 떼부자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결과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왜요? 예. 그때 이제 외환위기가 왔었고요. 외환위기. 예. 그리고 제대로 오히려 저는 내가 내 머리로, 나의 이 똑똑한 머리로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머리는 제 마음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이 마음은 돈을 잃도록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연구하는 경제학이 행동경제학이죠. 그래서 행동경제학을 제가 설명할 때 가장 예를 들어서 돈을 잃는 사람의 심리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게, 제가 이렇게 칠판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걸 이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딸내미가 쓰는 건데 제가 그래서 왔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이게 글쎄요, 이거 사람이 이렇게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펄쩍 뛰어오르는 거 아닌가요? 그림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나? 이게 골대고요. 네, 축구 골대고 이거는 축구 골키퍼입니다. 실력에 좀 문제 있으시네요. 네. 예.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의 한 연구소에서, 대학교 연구소에서 이 수많은 페널티킥을 연구를 했어요. 수십만 건의 페널티킥 케이스를 연구를 했는데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3분의 1로 나눴을 때 공을 사람들이 어디로 제일 많이 찰 것 같아요? 페널티킥 찰 때. 페널티킥. 내가 예. 오른발을 쓰면 네. 왼쪽? 그러니까 내가 쓰는 쪽의 반대쪽이 아닐까요? 그럴까요? 근데 통계적으로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었어요. 아, 다 똑같네요. 네. 그런데 왼쪽으로 공을 찼을 때 이 골키퍼가 이 예측을 굉장히 잘하고 왼쪽으로 뛰었어요. 왼쪽으로 몸을 날렸어요. 그럴 경우에 이 공을 막을 확률은 30% 미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공을 찼는데 그리고 이 골키퍼가 예측을 잘해서 전망을 잘해서 오른쪽으로 뛰었는데 몸을 날렸는데 이 공을 막을 확률은 30%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이 가운데로 날아왔을 때 이 골키퍼가 가운데에 있었어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때 이 공을 막을 확률은 60%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골키퍼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페널티킥 가만히 막을 때. 있는 게 확률적으로 높네요. 확률적으로는 훨씬 높은 방어력을 가지는 거죠. 하지만 97%의 골키퍼들이 왼쪽으로 뛰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보통 뜁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네. 그 화면들 보면은 일단 막 보죠. 네. 상대 발 이렇게 보면서. 네, 그리고 몸을 날리죠. 네.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그 골키퍼들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 아냐? 그러니까 골키퍼들이 우리도 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까 하는 대답이 첫째로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 골을 먹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 그 골을 먹으면 아무래도 깡통이 날아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날 출전을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공포가 생긴다. 아, 내가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있다. 무책임하다. 네. 뭐 이런 그렇죠. 이렇게 보일까봐. 네, 가만히 서 있는 게 훨씬 막을 확률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이유로 골키퍼들은 왼쪽으로 뛰고 오른쪽으로 뛰고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프로 골키퍼마저도 그렇게 사실은 합리적인 판단과는 다른 행동을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그 저희들의 심리는 사실 우리 회사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무 필요 없는 회의를 한다든지 뭐 그런 많은 그러니까 쓸데없이 일을 만들잖아요. 예. 뭔가를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런 것도 그런 심리고요. 투자를 할 때도 그런 심리들이 녹아들어서 돈을 잃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그 심리로 인해서 네. 그 행동하는 네.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투자하면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확정 편향이라는 그런 그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확정 편향은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은 거기에 동의하는 정보나 의사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래 그 말이 맞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되는 그런 정보가 왔을 때는 그걸 무시하는 그런 심리를 확정 편향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화가 되면 소유 효과라는 그런 그 심리로 빠져듭니다. 소유 효과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 패드를 가지고 있는 순간 돈을 지불하고 소유한 순간 이 패드는 다른 시장에 있는 패드와 똑같은 거지만은 이 패드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거죠. 내가 어떤 거에 투자를 하는 순간 그 투자 대상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오류를 또 저지르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또 더 심화가 되면 더 깊숙이 빠져들게 되면 의인화의 함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인화의 함정은 급기야 그 투자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 예, 너는 주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야. 예,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뭐 그런 심리를 가지는 거죠.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너는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그런 언젠가 마음으로 꼭 오를 거야. 그렇게 꼭 가지고 있었더니 지가 없어지더라고요. 아, 상장폐지 됐군요. 그런 심리도 아주 중요한 돈을 잃게 하는 그런 심리고요. 굉장히 그 심리학 그리고 행동 경제학에서 돈을 잃게 하는 그 심리에 대해서 연구가 많고요. 그런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수많은 심리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 돈을 잃게 하는 심리의 끝판왕이 있거든요. 그게 군중 심리고요.
아, 이거 괜찮아. 막 군중 심리. 따라가는 다른 거.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묻어가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면 나도 다 그렇게 하게 되는 군중 심리. 그리고 공포심. 우리 본연의 그 심리죠. 공포심, 그리고 탐욕심. 이 세 가지와 다른 수많은 그런 심리들이 어우러지면 이게 그 파워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러면서 돈을 크게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도 빠져든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면 우리가 그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니까 네. 가치 투자하시는 그 분들이 보통 말씀하시는 게 돈을 잃는 사람들이 대부분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투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잃는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심리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심리들은 사실 그 투자 대상의 가치, 본질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투자 대상의 가격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심리거든요. 예, 어떤 내가 이거를 지금 이 기업체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보고 있다면, 그리고 이 기업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금융위기가 오고 해도 앞으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10%의 수익을 내면서 5%의 배당을 계속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가격이 빠지면 가격 대비 이제 배당이 10% 주네? 더 늘어났네. 예, 더 투자를 할 수 이건 있는 더 사야 되는 시점이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그 주식의 본질보다 그 현상, 그 가격만을 쳐다보게 되면 떨어지면 불안하죠. 그리고 팔고 싶어지고 견디다 결국은 팔고 나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네. 그 이러한 사람들, 아까 그 골키퍼처럼 네네. 다 안단 말이에요. 이런 네. 걸. 네. 근데 이게 잘 안 돼. 행동이 안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이걸 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어떤 훈련을 통해야지 좀 이런 게 좀 나아질까요? 그 유일한 방법이 네. 그 원칙 투자입니다. 원칙 투자. 네. 원칙 투자가 그 룰 베이스드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데요. 그 룰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 사람들이 나름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원칙을 가지고 있어도 그때그때 상황이 되면 결국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원칙을 규정화하고 원칙을 미리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투자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원칙 투자라고 하게 되고요. 가치 투자는 그 원칙 투자의 대표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예. 왜냐하면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미리 그 투자하는 가격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막 빠지고 있어요. 그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내 계산 방법으로, 내 가치 계산 방법으로는 4만 원 이하면 매수하겠다라는 이런 룰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 룰로서 그 매수 가격이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3만 5천 원이 되면 2배로 사겠다. 뭐 이런 식의 룰을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그 가격이 오면 공포스럽죠, 사람들은. 그렇죠. 예, 공포스럽지만은 자기가 만든 룰이고 그 룰을 지키는 게 진정한 가치 투자의 성공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킴으로 해서 자기 돈을 잃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렇게 해야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깥으로 끄집어내야겠군요. 예, 그 원칙과 그 룰을 명확하게 적어서 만들고 그것대로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아까 말씀하신 탐욕이 됐든 공포가 됐든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네. 원칙은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더 사야 되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이걸로 해서 세상이 망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 마음이 그 그렇죠. 매뉴얼을 못 따라가게 되는 경우. 네. 이걸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에 자기 자신을 좀 채찍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원칙대로 하게? 사실 룰을 만들어놔도 그 룰을 지키기가 상당히 힘들죠. 예, 그런 힘들어요. 심리 때문에 힘든데 그런 심리에서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사유를 하게 되고 그런 그 식견을 가지게 되면 훨씬 그런 거를 이겨내기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뭐 심리가 됐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 역사는 다시 반복이니까 네. 뭐 또 이러저러한 것들을 통해서 네.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네. 그래서 그 풍부한 인문학 지식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투자 대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자님께서 네. 이제까지 투자 지금 이 금융 쪽에서 몇 년을 근무하신 거죠? 제가 25년 아, 됐더라고요. 25년. 네. 25년간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막 그 뭐 패닉적인 상황, 그러니까 마음은 막 네. 더 탐욕이 생기든 공포심이 생기든 어떤 이런 상황에서 네. 매뉴얼대로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힘든 상황,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굉장히 빨리 실패를 겪었습니다. 아. 빨리 사회 초년생일 때 그때는 아직 제대로 된 펀드 매니저가 아니었을 때 그때 개인적으로도 큰 실패를 겪었고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요 상당히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빨리 좀 이 가치 투자라는 것에 눈을 좀 뜨게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 예전에 나왔던 기사 같은 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2000년 초반부터 제가 채권 가치 투자하겠다. 그렇게 룰 베이스드 인베스트먼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인터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투자 방식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 왔었고 사실 그러면서도 매 순간 유혹이 되죠. 매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가치 투자는 그런 심리와 계속 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군요. 예, 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고 또 어떻게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한 몇 개월 실패한 경우 좀 얘기해 주세요. 실패한 경우는 2004년도 네. 2004년도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가지고 상당히 그때 큰 손의 채권 매니저였어요. 매니저였는데 채권 비중을 계속 낮추고 있었어요. 그게 내 룰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빠지면 금리가 하락하면 그러니까 채권 강세가 오면 점점 비싸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비싸질수록 저는 매도를 하거든요. 매도를 하면서 채권 비중을 낮췄어요. 낮춰서 그때가 사상 최초로 금리가 3%대로 진입을 그전에는 뭐 10%, 5%대 이렇게 금리대가 있다가 미국 기준금리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금리? 예, 우리나라 기준금리 그때 박성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를 하고 있을 때인데요. 사상 최초로 3% 정도로 기준금리를 낮추고 연일 매일 채권은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저는 계속 룰대로 채권을 매도하고 나니까 채권 보유 비중이 낮은 상태에서 또 계속 강세가 오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성과가 안 좋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3개월 정도 계속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내 룰이고 내 원칙이고 내 가치 투자 룰이다 해서 그때 그 포지션을 버리지 않았고요. 결국 그게 제가 결국은 그 회사와 그러니까 또 이제 고객의 압력 그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실적 좀 더 해봐. 이거 그런 이러는 압력들 거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 나오겠죠. 했음에도 결국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제가 그 펀드들을 제가 굉장히 애지중지 많이 크게 키운 펀드였는데 그 펀드들을 다른 펀드 매니저들한테 제가 자진해서 양도를 했다 할까요? 그냥 넘겨준. 차마 나는 손을 못 대겠다. 원칙을 어기면서. 내 원칙을 어길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느라 손해를 본 케이스네요. 손해를 봤는데 바로 그 다음 해 2005년이 되면서 금리 급등을 했죠. 그럼 결국은 장기적으로 순간에는 손해인 것 같았는데 좀 더 지나 보니까 그게 옳은 결정이었다. 옳은 결정이었고 그 3개월의 순간을 제가 조금 더 고집을 피우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결국은 가치대로 가격이 움직였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해봤고요. 포기하시는 그러니까 진 거잖아요. 주변에 압력이 됐든 뭐가 됐든. 네네. 그러니까 그때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거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실패의 원인은 결국 그 돈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돈의 성격이 그 단기간에
그 실적이 나빠지는 거, 그거를 참을 수 없는 그런 자금이 많았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그 투자자들의 성향도 있고, 그렇죠. 예, 뭐 그 자금의 성격들이 아주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그 수익률을 많이 보는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그런 압력이 상당히 거셌죠. 거셌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면서 또 그 투자의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성공 투자를 하기 좋다라는 그 예가 여기에서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진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부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을 보면은 전부 이야기들을 보면은 정말 그 뭐 테마주가 됐든 뭐 단타 거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장기 네.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근데 그 요거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단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일수록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공매도는 네. 우리 시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다. 네. 원흉이다. 네. 근데 금융인으로서 정말 네. 객관적으로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단기적으로는 그 공매도가 굉장히 괴로울 수 있겠지만은 사실 제 같은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그 공매도로 인한 그 가격의 하락은 오히려 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도 매수를 해야 되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10,000원짜리다. 10,000원짜리, 10,000원이면 충분히 매수해야 되는 그런 가격이다라고 그 룰로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공매도로 인해서 그 10,000원의 가격이 5,000원으로 빠져준다면 저는 훨씬 싸게 그 주식을 매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매도는 언젠가는 다시 매수로 돌아서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 매수로 돌아서면서 결국 다시 가격을 상승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일단 내가 그 투자한 주식 자체가 본질적으로 네. 우량한 그러니까 네. 가치가 있는 거여야 되고 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계속 사모으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데 지금 바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죠. 이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죠. 예. 네. 좀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팁 좀 하나 좀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저도 투자 고수들의 책을 항상 옆에 주위에 가지고 있고요. 어떨 때는 성과가 좋지 않고 이럴 때는 제가 제 자신의 그 룰이나 방식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그렇죠. 심리가. 그럴 때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다시 확인하고 마치 성경 보듯이 성경책 보듯이 그런 책들을 보면 그래 맞아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좀 추스리는 그런 때가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리스 위기가 났을 때요. 네네. 그리스 위기 났을 때 굉장히 험악했었죠. 그렇죠. 또 심리가 그리스가 또 이태리, 스페인, 피그 해가지고. 피그 쪽으로 연결이 되고 해서 막 난리가 났을 때 저는 제 방식 아까 말한 환율의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그 시스템이나 그런 걸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에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는 쪽이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시장은 자꾸 그거하고 다르게 가더라고요. 더 불안하게 공포스럽게. 네, 가는데 그거를 어느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을 보다가 어떤 구절을 읽게 됐나 하면 모나토리움 그거 다 그냥 호들갑 뜨는 거야라는 그런 구절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한마디는 사실은 제 생각하고는 너무 맞아떨어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이용해서 돈을 버셨구나 라는 그런 그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견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 말씀하신 내가 추구하는 어떤 투자 모델, 가치 투자면은 그런 그 투자의 대가들의 어떤 그 경험 이런 네. 걸 좀 보면서 점검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네. 매뉴얼을 자기 스스로 만들잖아요. 네.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수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세운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되나요? 기본 아주 그 미세한 부분은 상세한 부분은 저는 충분히 수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큰 가닥은
그게 바뀌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게 그때 상황에 맞게 자꾸 조절하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바꾸는 거는 미리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충분히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난 뒤에 바꾸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매뉴얼을 만든다는 거 자기 스스로 투자 네. 룰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자기가 스스로 점검하고 얼마나 많이 사색을 하겠어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네. 따져가면서.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공부가 또 되겠네요. 그 전에. 네, 많은 공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투자의 예. 그 투자자로서의 어떤 그 역량이 커지는 거고. 네, 그렇게 네. 믿고 있습니다. 그 금리가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죠. 금융시장에서의 금리는 물리학에서의 중력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그만큼 금리가 모든 그 금융시장에서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요. 그 벤치마크라고 하죠. 기준점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금리는 금융시장에서 그 자금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신호등이자 모든 그 자산들의 가치를 측정하는 저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금리가 뭐 한 1% 떨어졌어. 그래서 예금 금리가 1% 떨어졌어. 이러면 뭐 일반인들은 그냥 뭐 예금 금리가 좀 떨어졌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한 1% 정도의 금리의 움직임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도 있고요.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탄광이 있는데요. 탄광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내가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석탄을 캐고 이렇게 해도 6% 수익밖에 안 나. 그러면 그런데 내가 대출 금리가 7%야. 그럼 그 탄광은 폐광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금리 수준이 대출 금리 수준이 3%가 되고 2%가 되면 그 탄광은 다시 열리게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2% 3% 돈을 빌려서 탄광에 투자하게 되고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케이스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금융위기가 났을 때 2008년? 네, 2008년 금융위기가 났을 때 미국이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까지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했고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난 규모의 탄광이 열렸죠. 셰일 가스라는 탄광이 그전에는 그게 못 열고 있었어요. 지금의 그 셰일 오일 뭐 이런 가스 그 회사들이 그때 네, 그때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다른 지금 뭐 사우디나 러시아 유전에 비해서 그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었지만은 금리를 확 낮추니까 이 정도면 해볼 만하네 하면서 셰일 가스들이 우죽순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또 그래서 그 기름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리고 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하니까 다시 이 채산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셰일가스 기업들이 그러니까 뭐 유가가 지금 거의 26불 근처까지 뭐 왔으니까 하면 지금 못 견디는 그리고 지금은 금리가 제로로 가도 그걸 떠나서 다른 비용에서 지금 이거를 메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금리를 안다 그러면 지금 금리 기준금리가 몇 프로고 시장금리가 몇 프로야 이 정도인데 네. 그게 아니라 그 금리가 그렇게 됐을 때 그 금리로 인해서 어떤 파생되는 일들이 있는가 산업과 관련해서 네. 그리고 뭐 알기 쉽게 가장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금리의 영향은 부동산이었죠. 그렇죠. 담보 대출 받았는데 네. 맨날 고민하는 게 이거 변동으로 해야 돼, 고정으로 해야 돼, 네. 이자 내는 거. 금리 싸네. 그리고는 부동산으로 돈이 엄청 이동된 것도 사실은 싸니까. 어마어마한 금리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투자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분산 투자를 해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어떤 분들은 또 아니 그 정말 괜찮은 거면 한 군데 몰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확실한 거라면 뭐 이런 생각.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니까. 네. 근데 이런 분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관계수를 뭐 이렇게 자산끼리의 상관계수를 좀 고려하라라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분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네. 사람들이 다 바구니에 여러 바구니에 달걀을 나누어서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많은 종류의 상품을 팔고 싶어하는 곳에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많은 바구니에 담아서 한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그 테이블 그도 차버리면 한꺼번에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워렌 버핏이나 가치 투자자 그 대가들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놓고는 그거를 열심히 감시해라. 계속 지켜라. 한 바구니에. 그러니까 여러 바구니에 나눠놓으면 다 감시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열심히 감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워렌 버핏의 친구 그 유명한 찰리 먼거는 네. 그 분산 투자 그냥 의미가 없는 분산 투자를 이렇게 얘기했죠. 변에다가 똥에다. 괜찮습니다. 똥에다가 금포도를 섞어도 그거는 똥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가치 투자 대가들은 일단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투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는 오히려 가치 투자는 분산 투자가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요. 정말 좋은 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거를 열심히 지키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한두 종목에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뭐 한 적어도 10종목, 20종목 그 정도는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뭐 수백 종목 뭐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의미 없는 분산 투자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그 의미 있게 하려면 이 상관계수를 봐야 됩니다. 그 상관계수를 제가 설명하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우산장수와 소금장수거든요. 그 뭐냐면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우산장수, 소금장수. 그렇죠. 날씨에 따라 날씨에 따라서 예 보면 우산장수는 평소에 평균적으로는 돈을 잘 벌어요. 잘 버는데 문제가 비가 안 오면 망한다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산장수가 깨를 내서 내 가게를 반으로 잘라서 반은 우산을 팔고 반은 소금을 팔겠다. 라고 하면 우산과 소금의 포트폴리오가 분산 투자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위험을 줄여주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근데 포트폴리오가 단순히 나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니고요. 소금이 날씨라는 환경 아래에서 우산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우산이 돈을 많이 벌 때는 소금 손님이 좀 적게 오겠죠. 하지만 비가 적게 오면 비가 적게 오고 햇볕이 쨍쨍 비칠 때는 소금 손님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날씨라는 환경 하에서는 우산과 그 수익의 방향이 반대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반반 투자를 하고 있으면 이제는 날씨에 대한 걱정, 날씨에 대한 위험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그래서 위험은 줄어들면서도 평균 수익률은 똑같아지는 평균 수익률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이거는 뭐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해지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의미인 건가요? 해지를 한다는 말은 아예 내가 100% 우산을 팔고 있어요. 근데 해지한다는 말은 그냥 우산이 안 팔렸을 때 뭔가 이익이 생기는 그런 파생 상품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게 해지고요. 이거는 일부 해지, 그렇죠. 위험을 해지시키는 효과를 그런 상관계수를 통해서 예, 매매를 통해서 반대 매매를 통해서 해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조합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상관계수를 활용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인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업종에 했으면 네. 이거와 반대되는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근데 그 반대가 예를 들어서 항공회사의 반대는 뭐죠? 실제로 요거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 케이스가 언제였냐면 제 기억에 2006년도였어요. 금융위기 직전에 우리나라 항공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때 경기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버니까 딴 생각을 하더라고요. 두 회사 모두. 한 회사는 건설사를 아주 큰 건설사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항공회사는
어떤 굉장히 큰 정유회사의 2대 주주가 돼요. 지분을 인수해요. 정유회사 지분을. 그런데 저는 건설회사를 인수한 그 항공회사의 채권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아. 사실 우리가 채권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회사가 빚을 져서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져서 그걸로 더 이렇게 뭔가 하는 계속 사업을 확대시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위험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자꾸 그런 데다가 하면 둘 다 안 좋은 건 맞는데 그 중에서 건설회사에 투자한 항공회사의 채권 다 팔았고요. 정유회사를 인수한 항공회사는 그냥 뒀어요. 요거는 괜찮아. 한 이유가 정유회사와 항공회사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였거든요. 어떤 환경에서 마이너스일까요? 그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네. 비행기는 손해가 커지는,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드는데 여기는 이익이 커지잖아요. 정유회사는. 그렇죠. 예. 작아지면 여기는 뭐 어렵겠지만 항공회사는 원료비가 줄어드니까 이익이 커질 수 있고. 맞습니다. 아, 예, 그런 상관계수를 이용한 리스크를 상계하는 그런 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 저거는 봐줄만 할 것 같아라고 그때 그냥 그 보유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적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은 카페들 중에서 잘 네. 보면요. 밀가루 회사가 카페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제빵 제과를 많이 파는 그런 굉장히 큰, 그, 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유 회사. 네. 우유 회사들이 아이스크림 가게나, 그 다음에 요즘 커피 하면 그 카페라떼 같이 우유가 많이 쓰이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를 여는 것도 그런 거가 있고요. 편의점을 가시면, 빙가리로도 팔지만은 호빵도 같이 팔아요. 그런 경우. 그런 것도 다 상관계수를 고려한. 그리고 냉면집에 가시면 나는 차가운 게 먹기 싫어. 그러면 항상 먹을 수 있는 게 있죠. 만둣국이나 그런 온면이나 이런 걸 준비해 놓고 있는 그런 것도 같은 상관계수의 개념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관계수의 개념 때문에 또 괜찮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가 저는 그 삼성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반도체만 가지고 있는 회사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렇죠. 반도체 가격에 휘둘리지만은 다른 사업들은 자세히 보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유리한 사업이 많아요. 기기들, 뭐 모바일이 됐든. 네, 그 싼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익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IT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삼성전자를 안정적인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채권성 주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분산 투자, 그러니까 일단 분산 투자의 개념이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라 네. 분산 투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여러 바구니에다 나눠 담아라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집중한 분산 투자에서도 상관계수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담아야 된다. 하면 많은 위험을 상쇄시킬 수가 있죠. 사실은 이 투자는 그런 위험을 다루는 기술이거든요. 예,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위험을 안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학비를 대줘야 돼요. 그런 분한테는 달러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큰 위험이 될 그렇죠.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뭐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름값이 많이 드는, 자동차로 다녀야 되니까 기름값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기름값이 오르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위험들을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 안 좋은 그런 사업체 같은 분들은 유가가 오르면 좋은 그런 이왕 투자할 때는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하면서 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는 게 좋고, 유학을 보낸 분은 달러가 오르면 좋은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하면 그게 서로의 위험이 상계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상관계수라고 단어를 만든 거 같은데요. 상관계수가 플러스다. 상관계수가 플러스다라는 말은 같은 환경에서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플러스라고 하고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다라는 거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를 마이너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자산이 주식과 채권입니다. 주식은 경기가 좋아지면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채권은 경기가 나빠지면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죠. 그럼 분산 투자와 관련해서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 투자 아까 여러 바구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뭐 주식 요만큼 하고 부동산에 요만큼 하고 뭐 채권에 요만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산을 하잖아요. 그 뭐 예금 같은 것도 하고 금도 하고 그게 아니라 이 개념은 그냥 예를 들어서 주식이면 주식 이런 걸로 좀 집중을 하되 거기에 이제 그 아까 상관계수가 되는 이런 것들로 잘 해가지고 여기만 집중하면서 리스크가 그 생길지 안 생길지 집중해서 뭔가 관리를 하는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첫째는 너무 많은 자산에 투자 막 단순히 나눠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눠서 투자하는 거는 좋은 분산 투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거고요. 오히려 투자하는 종목의 수를 줄여야 그렇게 많지 않게 가져가야 그렇다고 해서 한 종목 두 종목 얘기는 아니고요. 적절하게 뭐 5이든 10이든 건 본인이 그 정도 거고. 수준에서 해야지 그거를 그 회사를 계속 집중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계속 관찰할 수 있고 그 회사의 본질을 계속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를 투자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거를 기준을 잘 세워서 룰을 잘 세워서 확실히 가치보다 가격이 많이 싼 거에 가치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의 위험을 상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상관계수가 어떤 환경이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그런 쪽의 것들을 조합을 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최적의 포트폴리오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은 그 분산 그 종목에 관해서는 자기의 능력이 허용되는 만큼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그 숫자만큼만 하면 되겠네요. 네, 그게 저는 맞다고. 어떤 사람은 5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10개일 수 있는 거고, 자기 상황에 맞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좀 뭔가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번에는 그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작동되나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은 제가 이번 이 책의 상당 부분은 제가 그 학교에서 그 경제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강의를 하는 내용인데 제가 경제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명문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 게 이 학생들이 수학이나 통계는 뭐 귀신같이 하는데 저는 보면 이게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하는데 경제학과 학생이잖아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거 설명 그거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라고 물으면 그거에 대한 대답은 잘 못하더라고요. 국부론이라는 책을 읽긴 하나요, 요새 학생들이? 국부론 책이 이만큼 그러니까요. 1,100페이지인데요. 읽은 사람은 없어도 그거를 교과서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서적을 통해서는 보고 있죠. 그래서 국부론이 뭐지? 라고 하면 다 대답을 해요. What is 국부론? 그러면 What is 보이지 않는 손은 다 대답을 해요. 외우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가 가만히 둬도 알아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담 스미스가 왜 어떤 논리로 그렇죠. why죠. why 아니면 how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니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학생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수학과 통계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이고 상식적인 이거의 본질은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구나.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경제학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설명하려고 또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3가지 가치로 나누어서 그렇게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번 책에도 그걸 실었는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공식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국부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치에 대한 제가 가치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가치에 대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가치라는 거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치가 그냥 하나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상품,
이 세상의 모든 상품은 세 가지 가치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치가 비용입니다. 네.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되겠죠. 이거 생산 요소 가치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는 가격이에요. 가격이고 이거는 교환 가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효용입니다. 이 효용은 흔히 사용 가치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콩국수 집에 가셨는데 콩국수를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교환 가치가 10,000원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콩국수를 그 집에서 만드는 재료비하고 뭐 임대료하고 원가? 뭐 그런 거는 5,000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이 5,000원이죠. 그 콩국수의 생산 요소 가치 비용은 5,000원인 거죠. 그런데 그 콩국수를 먹었는데 저는 야 이거 우리 집에서 이 정도 되는 콩국수 만들어 먹으려면 한 3만 원은 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 콩을 갈아서 만들려면 야 그 정도 가치는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가 느끼는 사용 가치죠. 효용.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제학을 이해를 할 때는 이 세 가지 가치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작동하냐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상품의 비용보다 가격이 높으면 어떤 활동이 일어날까요? 비용보다 가격이 높아요. 콩국수 비용보다 예. 파는 가격이 더 높아. 그러면 그 콩국수집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죠? 수익이 나오는가 영업 활동을 더 그렇죠. 열심히 하겠죠. 예, 생산 활동을 합니다. 네. 네. 콩국수를 생산하게 되죠. 네. 그리고 콩국수 가격보다 그걸 먹는 사람들의 효용이 더 클 때는 어떤 소비. 네, 소비 활동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비용보다 가격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생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가격보다 효용이 높으면 소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 말은 뭐냐면 효용과 비용 사이에 가격이 유지만 되면 생산과 소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래서 효용보다 효용하고 비용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생산은 더 많아지고 소비도 더 많아지겠죠. 이 그렇죠. 간격이 크면 클수록 예. 더 활발하게 되고 더 이것도 생산도 활발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는 그 1776년에 그 국부론을 쓰게 되는데요. 그때 산업 생산이 막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산업 생산으로 대량 생산하는 거를 못 봤어요. 국부론 쓸 때는. 그래서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간의 수공업에서 분업을 하는 거는 봤거든요. 그래서 분업을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국부론에 적습니다. 그래서 그 핀을 만드는데 한 사람이 핀을 만들면 하루에 10개밖에 못 만드는데 10사람이 분업을 하면 수십만 개의 핀을 하루 만에 만들더라. 빠르니까 속도라든가. 그렇죠. 가지가. 그 분업 얘기를 하면서 분업을 하면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비용이 더 낮아지겠죠. 더 낮아지죠. 분업으로 비용이 더 낮아지고 효용과 비용의 간극이 커짐으로 해서 소비와 생산은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소비와 생산으로 이루어지는 가격이 지금 GDP 개념이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결국은 GDP 개념을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다 설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 경제학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맞춘 거군요. 경제를 어떻게 측정할까 하니까 아담 스미스가 이거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GDP 개념을 끌고 온 걸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네. 이번에는 또 자본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고장날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네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담 스미스 이후에 그 마르크스가 그 네. 주장을 그 자본론에서 하게 되는데 이 자본주의와 네. 사회주의의 아주 적이네요. 시조들. 네. 그 전에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이 논리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은 이 비용을 낮추는 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용을 높이는 것도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방송을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거나 하는 것도 새로운 효용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는 그런 활동이 되고요. 이 비용을 낮추는 걸로 리카르도라는 경제학가는 교역이라고 했고요. 네. 무역이 네, 무역. 이 비용을 낮춰서 경제 발전을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했고, 슌페트라는 경제학자는 슌페트는 기업의 혁신으로 비용을 낮추면 이게 경제가 더 발전되는 요소가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학자와 과학은 이 비용을 낮춰서 경제 발전을 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는 그런 논리로 움직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가만히 냅둬도 저절로 돌아가는. 가격이 효용과 비용 사이에만 있으면 그냥 돌아간다. 그런데 그 아담 스미스도 한마디 해요. 그런데 가격이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가 감시해야 된다. 그래서 독과점 같은 거, 그런 거는 못하게 막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거를 일단 인정해요. 그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비용과 가격의 차이가 이윤이죠. 네. 이윤인데 이 이윤을 가지고 이 비용에 든 노동, 토지, 자본,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어떤 생산 요소에는 토지, 노동, 자본인데, 그러면 노동자와 지주와 그리고 자본가가 이 이윤을 다 가져간다. 공평하게 가져가야 돼. 그런데 너희들 안 그럴 거잖아. 노동자들 힘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한테는 이 이윤을 안 줄 거잖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노동자들은 소비자라는 거죠. 이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인데, 아무리 물건 많이 만들어서 효용은 이만큼 되고 비용은 이만큼 하고 가격은 여기 갖다 둬도 이거를 지불할 사람이 없으면 작동 안 하고 이게 고장 날 수가 있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자본론에 어떤 얘기가 있나 하면, 자본론이 그 자본주의를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효율성을 굉장히 인정을 하고 엄청나게 성공할 거야. 그런데 가장 성공했을 때 이게 고장 날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성공했을 때 생산된 물건, 상품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네. 많아지는데 거기에 그 생산된 물건이 많아지는 거는 그 가격을 지불할 돈이 그만큼 차이가 더 커진다는 거죠. 만약에 소비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래서 자본주의가 극도로 성숙해서 굉장히 많은 상품이 만들어졌을 때 자본주의는 붕괴가 될 거야 라는 거,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게 자본론의 핵심입니다. 아, 네. 근데 그 말은 실제로 맞아 떨어졌어요. 그 대공황이 1929년 네. 그때쯤 일어났는데, 그 직전에 그 미국이나 전 세계의 그 모습은 정말 대량 생산의 시대였어요. 그렇죠. 포드 시스템, 그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지고, 냉장고도 만들어지고, 세탁기도 만들어지고, 전기라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때가 제2차 산업혁명 시대거든요. 어마어마한 소비자들이 소비해야 될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걸 소비할 수 있게 금융에서 가계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로 소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그 상품을 소비할 돈이 없으니까 일순간에 그냥 스톱이 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는 마르크스의 이론이 맞았는데, 거기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또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케인즈죠. 케인즈는 이 아담 스미스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마르크스 말이,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그게 노동자들의 혁명으로 돼서,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통해서 뭐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일은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이 좋은 보이지 않는 손을 고쳐 쓰면 되지, 이걸 왜 다 없애버리냐 라는 그런 얘기를 일반 이론에서 하는 게 케인즈라고 볼 수 있죠.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케인즈의 정책은 뭐냐 하면,
이 가격을 지불할 돈을 주면 돼, 노동자들한테. 복지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그거를 노동 고용을 통해서 하든 돈을 그렇게 줘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돈을 줘서 이 상품 가격을 지불할 돈이 돼서 다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수 있게 해주면 이게 고쳐질 거야 라는 얘기를 했고 그걸 루스벨트가 열심히 따라서 따라서 해서 성공했죠. 그렇죠. 주류 학파가 됐다가 오일 쇼크 때부터는 다시 예전에 자유시장주의가 또 주류 학파가 되고 그런데 그렇지만은 케인즈 학파가 모든 지금 경제학의 근거에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아,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이게 국부론과 자본론이 이런 서로 이런 관계가 있었구나. 네. 예,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면, 이런 이제 과거사들을 통해서 이제 현재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경제사적 과거들이 지금 현재 한국 우리의 상황에 네. 뭔가 시사해 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책에서 경제사 부분을 쓰면서 그리고 지금 상황은 지금 주식시장이 되게 어렵죠. 오늘도 지금 마찬가지로 코로나 굉장히 때문에 좀 난리가 났죠. 힘든 상황인데요. 주식회사 그리고 주식시장 얘기를 조금 이 경제사를 통해서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있는데 주식회사 최초의 주식회사가 동인도 회사였거든요. 네. 그게 네덜란드에서 1602년도에 처음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콜럼부스가 1492년도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부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시대였어요. 대항해 시대. 그래서 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다른 어떤 나라도 없었고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속국이었고요. 영국은 그냥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배 지나가면 그 해적질 해가지고 먹고 사는 정말 변방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세계 패권을 뺏어갑니다. 그 뺏어간 가장 큰 이유가 동인도 회사라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를 만든 거죠. 조그만 상선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대 자금을 모아서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세계 무역을 장악하게 되고 패권을 다 가져오게 되죠.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도 사실 한 네덜란드보다 2년 먼저 엘자베스 여왕이 동인도 회사를 만들긴 했는데 주식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협동조합 같은 그런 회사였는데 그거를 나중에 그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윌리엄 크롬웰인가요? 그분이 이거를 주식회사로 결국은 그때 자본가들과 손을 잡고 주식회사로 이거를 바꿔요. 그게 한 1600년대 중순 정도 되는데요. 그때부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그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결국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영국이 세계 패권을 그렇죠. 다 장악했잖아요. 그거의 그 핵심 주역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보스턴 티 사건도 동인도 회사와 관련된 얘기고 아편 전쟁도 동인도 회사와 그렇죠. 관련된 얘기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인도에 옛날에 영국에서 인도 총독을 임명했잖아요. 아, 그랬죠. 그렇게 알고 있죠. 네. 우리들은 그 정부 관료가 거기 총독으로 간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인도의 총독은 동인도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그 주식회사의 파워가 결국은 세계 패권을 가지는 나라의 파워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주식회사들은 GM, GE, 포드 등이 있는 미국의 주식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고요. 그런 주식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최고의 주식은 뭐 요즘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 빵이라고 그렇죠. 예, 다 미국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냐면 그리고 그런 주식회사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암스테르담 거래소, 증권거래소라는 세계 최초의 거래소를 만들어서 이
주식회사 시스템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런던, 영국에서는 시티, 지금의 시티 거기에서 자본가들이 모여서 주식회사들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월스트리트는 미국의 기업들을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서 사는 한 기업의 힘과 그리고 그 기업의 힘을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의 힘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주식회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증권거래소가 아직도 상장이 안 돼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상장 한 10년 전부터 상장을 하고 서로 뭐 영국하고 독일하고 합병하고 거래소끼리 합병하고 뭐 홍콩 이렇게 서로 합병해서 몸집을 키우고 그 중심이 되려고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만 지금 뚝 떨어져서 외톨이가 되어서 지금 그대로 남겨져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상당히 시급하다. 지금 저는 그 한국거래소가 상장이 되고 주식회사들을 잘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우리나라 그 GDP 성장률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투자자들이 아쉬워하는 게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네. 지금 가치가 좀 인정을 못 받는다. 너무 싸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약 거래소가 그렇게 좀 자율화되고 민영화되면 민영화돼서 다른 나라들과 그 플랫폼이 합쳐지고 협력을 하고 이렇게 되면 예, 충분히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장에 한국 기업들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 지금 시장은 다른 많은 그 주식 시장에서 좀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 대열의 다른 모든 부분은 들어와 있으면서 아까 국가 경쟁력이 13이라 그랬잖아요. 네. 있으면 그 모든 시스템 아까 지금 보건 시스템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8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런 사태에서도 잘 대응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지만은 금융은 지금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리그에 같이 섞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섞어서 삼성전자가 그냥 우리끼리 사고 팔아서 잘 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죠. 외국의 모든 시장을 토대해서 우리 그 똑똑한 머리와 이런 그 노동력으로 지금 한판 경쟁을 붙어서 지금 이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금융도 우리나라 많은 그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그런데 판을 같이 고스톱 치기 해줘야지. 고스톱 잘 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판돈을 가지고. 우린 분명히 함의 경쟁력이 있다. 예, 있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체로도 그 돈의 자금에 이 전 세계에 있는 자금이 우리나라 기업으로 흘러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돈이 또 효율적으로 다른 나라에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기 때문에. 예. 여기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증권거래소의 역할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백화점이죠. 백화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상품의 백화점은 좋은 옷, 그러니까 백화점은 이런 거 하잖아요. 좋은 옷, 이 옷은 잘 팔리겠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진열을 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사가게 하는. 우리 상장 기업들이 이제 상품이라고 보고. 네.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게 순환이 되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그 좋은 옷들은 잘 팔려가고, 예, 더 많이 팔려가고. 그러니까 예. 이거 말씀하신 백화점으로 예상을 한다면, 네. 비유를 한다면, 네. 우리 증권거래소에 많은 기업들이 있고, 이 네. 증권거래소가 여러 가지 개방화된 어떤 글로벌 활동들을 통해서 네.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여서 우리의 가치가 그러니까 잘 팔리게끔 제대로 시장에서 그런 역할을 아까 할 보이지 수 않는 있다. 손에 이런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백화점으로 따지면 지금 아주 영세한 시장 같이 지금 자꾸 도태되고 다른 데에 비해서 도태되고 있으니까 아주 걱정인 거죠. 이렇게 개방화를 못하는 이쪽의 이유는 뭔가요? 그 부분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금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있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지역 걸로. 이기주의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정치적인 부분도 좀 그런 2007년도까지는 사실 2007년도까지는 우리나라 금융이 꽤 괜찮았어요. 그때 동북 아시아 허브를 만들겠다라는 맞아. 그랬었죠. 그런 미션도 있었고 한국 거래소도 상장시키려고 그때 거의 준비를 다 마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스톱이 되고 지금 계속 해야 된다 말만 나오고 지금 되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우리 경제인으로서 그리고 금융인으로서는 가장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어쨌건 이 증권거래소가 상장이 되고 개방이 되고 글로벌화되는 확장이 되면은 분명히 우리가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가치도 경쟁이 붙으면서 더 높아지게 될 높아지고 것이다. 그리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그 재료를 더 제공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려야 되겠는데요. 그래야지 여론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좀 신경 쓰죠. 맞습니다. 이제 현재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밤잠 못 자거든요. 불안하고 공포에 빠져서. 네네. 이 위기 상황을 정말 전문 투자자로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견뎌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상황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25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다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겪어왔고, 한 번도 쉽게 그런 그 굴곡을 넘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제 책의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쓴 글이지만은 지금 상황에 좀 적절하다 싶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아까 자본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저희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보시죠.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통해서도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사실은 자본주의 시스템은 분명 모순도 많고 간혹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치유 능력도 상당하여 앞이 캄캄한 위기에서도 어떻게든 빛을 찾아가는 생존력 또한 대단하다는 사실이다. 숱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굴곡을 보이면서도 의외로 꾸준히 전 세계 기업들과 가게들의 부는 성장하여 왔다. 바로 지금도 좀 생략을 하고 자본주의의 자연 치유력과 생존력을 믿는다면 보다 희망적이고 낙천적인 믿음을 가지고 투자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 위기 상황은 항상 이제까지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들이었지만 다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고 해왔으니까. 네. 저는 지금도 그런 그 과정 중에 하나고요. 예. 자본주의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아까 제가 아담 스미스와 케인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좋은 시스템이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계속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이겨서 물론 과정은 어렵지만은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끼던 펀드 넘기시는 것처럼 막 불안하고 막 여러 가지 압박감에 의해서 힘들지만 결국 승리는 시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버티기만 하면. 네, 그걸 믿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제 조건이 그런 버틸 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들이어야겠죠. 종목들이. 네. 그리고 조금 개인 투자자들한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지금 너무 가격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번 기회를 앞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소극적 이익, 소극적 이익이라는 게 뭔가 하면 임대 수익이나 아니면 채권 이자, 예금 이자, 그리고 주식이면 배당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사람들이 내 부가 이만큼 매덕이고 수십억이고 이걸 목표로 할 수 있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부의 목표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소극적 수익이 얼마가 되는 게 목표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파이프라인,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 네, 그게 얼마냐. 이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같이 금리는 1% 밑으로 떨어졌지만은 가격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잖아요. 배당은
배당이 뭐 10%에 육박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뭐 내가 이만큼 벌어서 배당은 요만큼밖에 안 해주는데도 5%를 훌쩍 넘게 배당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미래에 아주 장기적으로 내 소극적 수익을 계속 증가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좀 바꿀 수도 있겠네요. 예, 있고, 요럴 때 가격 등락을 위해서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해서 사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거는 당장 지금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안 오면 또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또 포기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내한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비관적으로 정말 받아들이느냐 혹은 이번 기회에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긍정적인 기회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도 달라지고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금융위기 때, IMF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우리 저자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저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투자에 대해서 매뉴얼을 내 스스로 나의 룰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딱 만들려고 하니까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결정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확실히 큰 공부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오늘 너무 좋은 팁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이제까지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 서준식 저자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